간밤에 정말 긴박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우리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일단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으로 한국의 계엄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계엄군이 나와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전 세계 헤드라인으로 나왔으니까 국제적인 이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아왔던 정말 높은 신뢰가 한순간에 훼손된 그런 날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게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만큼 민주적으로 계속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나라 정말 드뭅니다. 사실상의 일당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 탄압을 하는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속에서 가장 놀라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에도 맞지 않고 절차조차 무시한 이런 비상계엄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요. 당연히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서 일어난 일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한국 계엄령 선포 이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중국은 한국 계엄령 웨이보 글 조회수가 7억 7천만 회를 수시간 만에 기록했거든요. 한국 왜 이러냐? 이런 투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한테 이런 말 들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서조차 우리 한국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금융 지표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이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급등락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엄령 선포 직후에 무려 33.4%나 급락을 했습니다. 리플은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었고요. 이더리움은 38.2%가 떨어졌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글로벌 코인 가격은 안정세였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급락을 하면서 이 계엄령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보여주는 이런 가늠자가 됐습니다. 물론 코인 가격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 나라의 경제력 지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환율이죠. 그런데 환율이 어디까지 갔었냐? 1439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계엄령 해제 요구 때문에 급락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당국의 개입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계엄령 해제 요구 이전에 이미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경제 수장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긴급 대응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아마도 NDF 외환시장에서 많은 달러를 푼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약간 무서울 정도인데요. AP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례적인 계엄은 1980년대 이래로 한국에서 사라졌던 권위주의 지도자 시대로의 회귀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계엄령 발표에 대해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다, 이렇게 AP뉴스에 나왔는데요. 근데 이란도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에 통보하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미국한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분명히 금이 가는 행동이거든요. 트럼프도 이걸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계엄이 해제가 됐으니까 금융시장의 충격은 길어봐야 이번 주 말일 정도면 아마도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찢을 수 없는 장기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한국 투자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환율이 막 급등락을 하고 있고 주가도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거든요. 여기다가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
현재 전체 산업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그룹 가운데 적어도 3개 이상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현재 남아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변동성 측면에서 환율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420원이 뚫렸습니다. 왜 이게 마지노선이냐? 우리나라 외환당국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기재부가 1,410원, 1,420원 사이에 마지노선을 설정해 뒀습니다. 뭐 국민연금 선물 매도라든가 온갖 마지노선을 다 이 1,410원대에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뚫려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1,439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 참가자들, 해외 투자자들이 언제든 1,430원을 또다시 뚫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또다시 치솟기 전에 한국에 투자해둔 자산을 아무래도 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뚫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계엄령으로 외환 보유액 소진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1,439원까지 갔던 환율이 갑자기 급전직하로 내려오고 그리고 12월 4일에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눌려있는 모습 이건 전부 다 외환시장의 개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지금 12월에 발표한 게 4,15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4,600억 달러에서부터 쭉 이번 정권 내에서 계속 내려왔던 거고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은 150억 달러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계속해서 환율을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이 150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글자가 4자에서 3자로 바뀌면서 3,900억 달러대로 떨어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이 앞자리가 바뀌는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4천에서 3천대로 바뀌는 거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방어를 계속하는 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 부분을 외국 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죠.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협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항상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진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일론 머스크처럼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이 게시물에 따옴표 2개를 찍어 올리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게시물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 하고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민주적 절차가 작동했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찬사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원래 특성상 자기 속내를 막 표출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건 트럼프 진영의 속내를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분명히 한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익이 달린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당장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 따라서 막판 협상으로 삼성전자가 64억 달러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TSMC와 인텔은 반도체 지원금 최종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계약 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돈 64억 달러가 중요하냐? 자,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들여서 텍사스 공장 건설에 착공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가 최소한 25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왜? 미국의 물가가 워낙 오른 데다가 미국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나온 전망에 의하면 300억 달러까지 늘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삼성전자의 마진율을 떨어뜨려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약속받은 64억 달러 지원금을 받는 게 앞으로 삼성전자 가격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트럼프 진영 전체가 일론 머스크처럼 반응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64억 달러를 미리 바이든 행정부 때 받아줄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지원법은 그래도 바이든 정부랑 협상하는 거니까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위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IRA는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폐기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뭐 폐기를 할 수도 있죠. 다만 상원은 60석이 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주당이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진짜 전력을 다해서 막아줄 때 이때나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 정도까지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IRA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IRA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행령만 바꾸면 지원 대상 등을 완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현재 중국의 CATL과 합작을 해서 네바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CATL에 장비만 도입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중간재도 중국에서 도입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의 전기차의 반값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IRA 법안을 조금만 손봐서 일론 머스크가 받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한 일론 머스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RA 폐기나 아니면 IRA 시행령 개정에 맞서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당장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 현재 정부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이나 해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관세 위협도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위협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하고 거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캐나다에 25%의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트루도가 말하라고 리조트까지 가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어서 자기 트위터 X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외교를 해서 관세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라가르드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관세 대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무기를 사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가 관세를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랑 지금 현재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 문제, 계엄령 같은 문제로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 산업이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건설,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반도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사업들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은 수주 물량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최근에 신규 수주를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중국이 90% 넘게 수주를 했고요. 최근에는 80% 정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년 뒤에는 수주 잔량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LCD는 이미 망했고요. AI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죠. 이렇게 모든 산업, 과거 산업이든 미래 산업이든 현재 산업이든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를 넘어설 리더십이 현재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 온 충격,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충격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은 뭐 이번 주 내로 적당히 마무리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커녕 현재 먹거리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 비상 상황이 왔습니다. 이를 타개하려면 진짜 획기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치권도 이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문제는 가급적 다루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종훈의 지식 한방에서 다뤘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